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고민 박사, 곰 박사와 함께 우리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나눈 고민은 요즘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묻지마 살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묻지마 살인에 대한 어떤 이런 사건 사고가 최근에 연달아 터져서 참 큰 충격을 지금 사실 받고 있고, 또 우리가 길거리를 다닐 때라든지 이럴 때 아무래도 경계를 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지금 어떤 이런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좌절을 하게 되고 어떤 좀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이런 일들이 사실 그동안에도 이제 가끔씩은 터져 왔었죠.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진료실에 있는 저로서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걱정과 위안도 이렇게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도 듣게 되는데, 제일 흔한 게 이제 조심하시라는 얘기죠. 이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아이고 선생님 조심하세요.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좀 어떤 일부분의 분들은 자기도 화가 많고 정말 어떨 때 보면 사람을 확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러는데, 주로 여기서 보면 무작위는 아니에요. 이제 그 원망의 대상이 사실 정해져 있죠. 뭐 남편이라든지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자기도 이게 정신수를 놓게 됐을 때는 자기도 그런 행동을 할까봐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런 조현병 환자라든지 어떤 이런 사이코패스, 주로 이런 두 종류의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사이코패스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또는 조현병 환자들이 정말 그렇게 위험하냐, 이렇게 얘기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이렇게 물어보다가 또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이제 좀 잠잠해지시기는 하세요. 다시 사회적인 분위기도 사실 잠잠해지고. 문제는 근데 최근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이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그러면서 사실은 어떤 사회생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리는 그런 곳에 갈 때 이렇게 아무래도 예민하신 분들, 특히 예민하신 분들은 경계심도 올라가고 더 불안해지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설명하는 어떤 그런 영상을 마련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런 어떤 사이코패스라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위험한 사람들이냐, 사이코패스는 다 범죄자를 의미하느냐, 요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그런 우리가 정서적인 공감,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슬퍼할 때 그 슬픔이 나한테도 느껴져서 막 나도 눈물이 나오고 가슴에 미어지고 막 그런 느낌이 생겨. 이걸 이제 정서적인 공감이라고 하고요. 인지적인 공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지적인 공감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지금 저런 일을 당했으니 저 사람은 지금 슬픈 감정이겠다. 저런 슬픈 감정일 때는 내가 뭐 곁에 있어준다든지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걸 인지적인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정서적인 공감과 인지적인 공감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정서적인 공감은 어느 정도는 좀 본능적으로, 이건 꼭 학습이 필요 없어도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인지적인 공감은 인생 경험이 늘어날수록, 또는 학습이 많이 될수록 이 인지적인 공감은 늘어나죠. 사실 인지적인 공감이 이건 학습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인지적인 공감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한 사람은 그냥 정서적인 공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더 입장도 잘 이해해주고,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도 훨씬 더 자상하고 더 친절하게 할 수 있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발달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인지적인 공감 능력도 더 많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과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이렇게 원만히 이어나가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이 정서적인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서적인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인지적인 공감 능력은 정상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해요. 이런 경우에 사이코패스가 될 확률도 굉장히 높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이코패스들은 이런 인지적인 공감은 정상이나 이 정서적인 공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그런 고통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약간 좀 기계적이죠. 로봇 같이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정서적인 공감 능력은 인생 경험을 통해서 계속 학습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가치관들이 올바로 자리 잡히게 되면 오히려 사이코패스라고 하더라도 사회생활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도 훌륭한 역할을 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환자의 어떤 80%에서 높게 보는 사람은 90%까지도 아무런 문제 없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왜냐면 인지적인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우리가 보지도 않죠.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이코패스적인 어떤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 다른 사람의 어떤 이런 마음의 고통 자체를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사람들이 행여나 어린 시절에 잘못된 어떤 그런 인생 경험들을 하게 되거나 이럴 경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냉담하고 잔인하고 공격적인 기질을 갖게 될 경우, 이런 경우가 문제가 돼요.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고, 주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먼저 이렇게 알아채기가 쉬운 게 동물,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하는 걸 보면 이런 면들을 좀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정서적인 공감 능력이 괜찮은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게 자기보다 약한 사람, 왜냐면 약하니까 뭔가 연민도 느껴져야 되고 동정도 느껴져야 되고, 그리고 약하니까 이런 약한 개체들은 좀 쉽게 힘들어하고 쉽게 아파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통을 나도 공감할 수 있어야지 배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동물이 되겠죠. 동물, 약한 동물, 애완동물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개체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좀 미리 예측이 돼요. 그래서 보면 그런 동물을 학대하는, 동물한테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정말로 나중에 인간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굉장히 합당하고 적절한 어떤 그런 어떤 예측적인 표지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어떤 공격성을 가지고 잔혹함을 가지고 냉담함을 가지는 게, 그럼 이게 무슨 정신과적인 문제냐?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이제 올린 영상에서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히나 공격성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타고날 수도 있지만 그런 공격성을 억제하는, 쉽게 말하면 그 공격성을 조절하는 훈련을 하는 부분은 보통 4살에서 5살 이전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제대로 가정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어떤 그런 공격성이라는 부분을 조절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경험치를 쌓지 못했을 경우에, 하필이면 또 그 친구도 머리가 좋아,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연쇄살인범처럼 이렇게 범죄 행동이 반복이 되다가 꼬리가 길면 아무래도 잡히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꼬리가 더 길겠죠. 그렇게 해서 잡히게 된 경우, 이제 우리가 보통 사이코패스가 굉장히 범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이코패스는 그런 어떤 완벽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죄자가 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사이코패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이코패스는 기본적으로 제가 정신과 진료를 하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는 자기가 감정적으로 힘들지가 않은데 정신과에 왜 오겠습니까? 그냥 알아서 잘 사회에서 어디는 적응을 잘하거나 아니면 숨어 지내거나 어쨌든 자기 자신을 잘 감추고 그러고 살고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조현병이라는 환자들은 그러면 항상 이런 어떤 범죄 위험성이 있느냐?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 조현병 환자들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음성 증상들,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피하고 사회관계를 피하고 이런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우욱하고 나서 갖고서는 막 사람들을 해집고 다니고 이러는 거는 기본적으로 조현병 환자의 특성은 아니에요. 그런데 피해 망상, 예를 들면 약물 치료를 하지 않았어, 하필이면 그 사람의 주증상이 피해망상이야. 이런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도 멘붕에 빠지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고 누가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그 전공의 시절에 트레이닝을 받았을 때 보면은 가장 이렇게 상대하기 어려운 환자가 약물 치료를 한동안 안 했어. 피해망상이 있으니까 또 약에 대해서도 이거 누가 나한테 독을 주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약을 줘도 저 사람은 부모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마당에 저 사람은 부모의 형태를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속은 부모가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약을 먹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약을 한동안 안 먹었겠죠. 증상이 더 안 좋아지겠죠. 그렇게 증상이 안 좋아져서 결국에는 그런 피해망상에 빠져서 주변 사람들을 위협할 때 그럼 주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자기를 해치는 걸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려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응급실로 오게 돼서 이제 응급 입원을 하게 되면 정신과 의사들이나 정신과 치료진들도 바짝 긴장하게 돼요. 왜냐면 약물 치료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분명히 괜찮아지고 자기가 그때 그랬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사과하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는 위험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위험하게 이를 데가 없고 그럴 때는 정말 여러 명의 뭐 경비 아저씨까지 다 포함해갖고 병원에 있는 경비 아저씨까지 전 구역에 있는 경비 아저씨들을 다 호출해갖고 일단은 많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구나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순순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치료 세팅에 들어와서 이제 입원 치료를 유지를 하면서 약물 치료를 계속 하다 보면 괜찮아지고 또 본인이 약물 치료를 통해서 괜찮아진다라는 걸 알면 그 다음에는 약물 치료를 알아서도 잘해요. 뭐 그렇게 하다가도 보면은 가끔가다 또 증상이 왜냐면 정신과 약물 치료는 제가 이제 조현병에 대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물 치료를 해도 10%는 재발을 합니다. 약물 치료를 안 하면 90%가 재발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재발했을 때 또 이제 또 그런 응급 상황에서 또 입원을 하게 됐을 때 근데 또 참 그런 게 아는 사람이 나오면 또 조금 좀 순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응급실에도 보면 이제 가끔 이제 응급실에서 정신과 환자가 와서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다. 지금 난리도 아니다. 그럴 때 그 정신과 당직의 레지던트죠. 정신과 레지던트가 이제 그 콜을 받고 이제 쫄래쫄래 이렇게 응급실 내려가면 얼굴만 보고도 누구씨 이렇게 오셨네. 그러면서 그거 내려놔요. 그러면은 또 선생님 여기 사람들이 말이에요. 나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알았어요 하고 그러면 순식간에 그 상황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의 어떤 이러한 어떤 그런 난폭한 행동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본인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행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면 문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런 피해망상을 모든 조현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현병 환자에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한 10% 정도에서 10% 정도 미만으로 좀 위험한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것 같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다 정도의 피해망상이 더 주지,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한테 어떤 상해를 가하려고 한다, 이런 정도의 극심한 피해망상은 사실은 피해망상을 주 증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망상형 조현병에서도 사실은 일부에 속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런 조현병 환자들은 약물 치료만 제대로 된다면 위험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환자분들이 다른 사람 몰라 선생님 꼭 조심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뭐 어떤 그런 일이 터질 때 뭐 응급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병원에 설치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필요는 없는데 이런 생각들도 하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조현병 환자들은 약물 치료를 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아무런 위협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라고 특히 약이 독이다. 저 부모가 나를 독을 먹이려고 한다. 뭐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옛날에는 이런 환자분들은 강제 입원을 했단 말이죠. 보호자와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의논을 해서 입원을 해갖고 일단은 입원시키는 목적은 약을 제대로 먹이기 위한 목적이 훨씬 커요. 그러면 분명히 점점 그런 생각들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2017년에 그때 당시 이제 정권을 잡고 있는 당의 주도하에 사실 전문가의 의견을 사실은 무시당한 채 현재의 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사실 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강제 입원을 그러니까 인권을 지킨다라는 미명하에 그 인권을 지키는 건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인권이라는 게 만약에 개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라면 정신과적인 그때 증상이 굉장히 힘들 때 막 사회가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세상이 되게 무섭게 느껴질 때 적절한 도움으로 그 사람이 다시 편안한 마음을 찾게 해주는 것도 저는 인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강제 입원을 지키려면 굉장히 많은 서류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애물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강제 입원을 시키려면 이 장애물을 다 통과해야 돼. 이 장애물을 다 통과하지 않으면 너희는 범죄자야.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실 그 이후로는 정신과 입원 병실을 하시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입원 병동도 문을 많이 닫았어요. 그냥 외래만 모십니다. 왜냐면은 정신과 의사로서 나름대로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좀 힘들게 된 환자들을 저희는 안 되니까 딴 데 가세요 하기가, 그래서 입원 병동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계시던 분들마저도 아니 이거는 뭐 조금만 잘못하면, 물론 환자 보호자들이나 환자들은 인정을 하지만 이런 뭐 보건복지부나 이런 다른 데서는 다 범죄자 취급을 하고 큰 사고를 치면 큰 문제를 일으킨 마냥 그렇게 나와 버리니 어느 의사가 사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뚝심 하나만 믿고 그렇게 병동을 유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병동을 문을 닫았고, 요즘은 이제 사실은 입원을 시키려고 해도 병동이 없어서 입원을 못 시켜요. 그리고 이제 2017년 당시 그렇게 정신보건법이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됐을 때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걱정을 했던 부분은 환자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했지만, 제일 걱정했던 부분들은 이 환자로 인해서 직접적인 위협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두려움에 떨고 이런 환자를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보호자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부분들이 훨씬 컸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호자분들한테도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말이죠. 예전에는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맡기면은 병원에서 이렇게 알아서 해줬었어야 될 부분들을 이제는 보호자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래요. 환자분을 잘 설득하셔서 환자분이 입원에 동의를 하셔서 하시면 몰라도 저희가 어떻게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같이 안타까움을 공유를 하는 거죠. 저희도 뭐 너무 그런 보호자분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벌써 한 6년 가까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족이 커버하던 부분, 이 가족의 인권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가족이 커버하던 부분에서 이제 이런 가족만으로도 이제 힘에 부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라는 게 이제 보호자가 될 경우, 특히나 부모님이 될 경우 이제 연로해지지 않으십니까? 그럼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더 이상 환자는 또 점점 힘이 세지고,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죠? 그럼 그 넘쳐나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사회로 터져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떤 환자분들은 이제 진료 중에 도대체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좀 요즘 나오는 사법 위반이라는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이코패스들이 대부분은 그냥 무난하게 사는데 거기서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그런 정신과적인 문제로 인해서 뭐 이렇게 충동적으로 어떤 그런 범죄 행위를 일으킨 사람, 그리고 최근에 어떤 신림역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나 빼놓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있으니까 그게 억울해서 딴 사람들도 못 살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거, 이거는 악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까 이 조현병 때문에 충동적으로 그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현재에도 치료감호소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인데 교도소인 거죠. 글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나머지 경우에는 이거는 정신과랑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악인이고, 그거는 현행법 상에서 교도소를 가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보면 사법 위반하면서 마치 정신과 환자가 어떤 이런 묻지마 살인을 일으키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은 이 환자를 이렇게 사법적으로 강제로 입원, 법이
정신보건법이 그게 안 되니까 사법입원 제도를 따로 만들어서 강제로 입원을 시키면서 그러면 묻지마 살인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케이스 3개 중에서 한 가지만 정신과예요. 나머지 2개는 정신과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악당이에요. 악당.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의 현행에 있는 치료감호소로 보내는 걸로도 제가 볼 땐 충분히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사법입원 제도를 하려면 그런 부분들을 이런 뭐 병원 측에 민간 병원과 하는 부분도 괜찮겠지만 이건 나라에서 병원 만들어서 해야 돼요. 치료감호소처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고 이 악당들은 그냥 교도소로 보내야 되는 거고 마치 이런 3가지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이 마치 정신과가 베이스처럼 인식을 하는 부분은 오히려 이런 사회 구성원들한테 쓸데없는 두려움과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오히려 좀 제안을 드릴 부분은 뭐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 제도가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경찰이 제압을 할 때 팔만 꽉 잡아도 나 팔 전치 2주라고 그러면서 경찰 소송 걸고 이런 문화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이게 범죄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해자들이 오히려 진짜 갑이 되는 이런 어떤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무슨 문제가 생길 때 그냥 맞으라 그러죠. 왜? 나도 대응해서 때리면 쌍방폭행이래요. 말이 됩니까? 그러면 칼에 찔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당방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법조계나 아니면 이런 어떤 그런 국회의원들이 좀 법을 좀 제대로 만들어서 좀 이런 정당방위의 폭을 넓히는 미국처럼 정당방위의 폭을 넓히는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조차도 정당방위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죠. 우리나라처럼 이렇지 않죠. 정당방위가 확실하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공권력이 너무 약해요. 물론 시민단체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는 정말로 이런 사회 구성원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좀 어떤 정치적인 그런 베이스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경찰이 제압할 수 있는 물건들을 좀 자기의 판단으로 좀 잘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적절하게 제압할 수 있게끔 뭐 제압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이번에도 좀 그런 경우 있었죠. 중학생인데 옷을 벗고서 조깅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제압하고 보니까는 나 중학생이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자기 억울하다고 경찰이 자기 과잉 진압했다고 막 사진 올렸죠. 좀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사회 분위기가 이런데 도망을 왜 갑니까? 도망을 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자기가 잘못한 거지. 만약에 그 아이가 잘못을 해서 도망갔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냥 사회 분위기가 이러니까 경찰들을 갖다가 간을 보려고 어떻게 보면 장난치듯이 한번 도망가 볼까? 이렇게 하고 도망가고 결국 그렇게 제압당하고 나서 몸에 멍들고 나니까 그거를 문제랍시고 인터넷 신문에 이렇게 올리고 저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자체가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지금도 보면 촉법소년들 경찰 알기를 우습게 알죠.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자기가 어떨지를 아니까. 이전에 이렇게 법 위에 일반인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쉽게 말하면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공권력이라든지 사법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의 어떻게 보면 필요해. 그리고 일반인들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제도를 개혁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방위라는 부분을 더 폭을 넓히고, 그래서 정당방위를 했을 경우에는 다 무조건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해주고, 그래야지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아예 그런 마음을 괜히 그런 마음 품었다가 진짜 어떻게 보면 태권도 유단자라도 만나갖고선 된통 걸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조심이라도 하는 거지. 그런 어떤 정당방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폭을 좀 넓히고 그 다음에 공권력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법안 마련으로 이런 부분이 해결될 일이지, 그냥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다 걔네들 정신과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애들이니까 정신과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돼? 라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참 그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들 걱정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걱정해 주시는 그런 환자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요. 저는 그래도 그런 위협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좀 어떻게 보면 살았던 좀 운 좋은 정신과 의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정신과 환자분들을 볼 때 좀 더 이렇게 더 이렇게 위협이 되지 않는, 경계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항상 그래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걱정해 주시는 그런 환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정신과 환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예요. 대부분의 경우엔 그냥 악당입니다. 악당. 그러면 이게 사법제도의 문제인데 마치 이것이 무슨 정신과적인 어떤 의료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부분은 그거는 약간 좀 흥미 위주로 이렇게 하려는 그런 부분들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마치 정신과적이니까 사법제도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싹 책임을 피해가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께서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요거는 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쪽으로 조금 이렇게 민심을 또 의견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